세계 자동차 판매 1위는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2위가 토요타, 3위는 GM, 4위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세계 3위를 기록 중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GM이 보유한 브랜드들로는 쉐보레, 뷰익, GMC, 캐딜락, 홀덴 등이 있고요. 연간 8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GM 자동차들은 특히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에도 16.58%의 점유율로 미국 판매량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GM이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 파트너사를 물색하였는데요.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시면 파업 전날 GM이 전미 자동차 노조에 제안한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오하이오주 로즈타운 공장 옆에 배터리셀 공장 건설 계획이 있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업체가 배터리셀에 투자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현재 GM이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 한국의 LG화학이나 중국의 CATL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실제로 GM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가능성이 낮다. 배터리를 만드는 전문 지식이 없고 파트너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GM이 배터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 중 골라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한국의 LG화학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GM의 선택은 단순히 배터리 공급사를 선정한 것을 넘어서서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GM이 LG화학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들의 관계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부터 GM이 전기차 볼트에 LG화학의 배터리를 처음 탑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의 배터리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2012년에는 미국 미시건에 처음으로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LG화학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늘렸고, GM은 연간 5만 대에 달하는 볼트 EV를 판매할 수 있는 양의 배터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를 장착한 GM의 볼트 EV는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총 자동차 대수는 1290만 584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1.2% 감소하였습니다. 토요타 마이너스 2.5%, 닛산 마이너스 7.1%, GM도 마이너스 1% 하락하였는데요. 볼트 EV의 판매량은 플러스 11%, 특히 올해 3분기에는 플러스 22.3%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성장을 보이며 문제없이 공급을 해주는데, GM 입장에서는 굳이 LG화학이 아닌 중국의 CATL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번에는 LG화학과 GM이 50대 50으로 투자하여 합작회사를 만들어 수익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GM이 LG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GM과 LG가 동등한 레벨에서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이 합작회사는 단순히 배터리를 생산해 GM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배송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가 아니라, 배터리의 원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생산을 거쳐 GM의 전기차의 배터리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두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기술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앞으로 최소 수십 년 동안은 한 배를 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 딜로 오히려 GM이 LG에 매우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보시면 오하이오주의 로즈타운 공장 노조들이 이미 3주째 파업에 돌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M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자동차 조립 공장을 포함하여 미국에서만 4개의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 밝혀 노사관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죠. 그런데 로즈타운에 LG화학과 배터리셀 공장을 지으면 기존의 조립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 노동자들이 해고될 필요 없이 그대로 배터리 공장으로 출근지를 옮기면 말끔히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GM이 더 적극적으로 LG 측에 요청한 것으로까지 알려졌습니다. 현재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에서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유럽에는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제규어 등 생각보다 정말 많죠. LG화학은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인 독일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도 선정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업체들이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더욱더 사용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0년 2000대에 불과했던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최근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76만 5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판매된 것의 2배 수준이 6개월 만에 판매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전기차들이 어디에서 팔리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56%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 43만 대로 지난해 대비 111%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고, 상위권인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그리고 7위인 한국까지 모두 꽤 높은 속도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보다 3단계 아래, 캐나다보다 2단계 아래, 영국보다 1단계 아래인 10위 일본을 보시면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마이너스 27%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1억 3천명인 일본에서 올해 6개월 동안 전기차 판매 대수는 11,000대로 너무나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는 워낙에 크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잘 팔아도 전세계 56%를 담당하는 중국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LG화학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미 올해 6월 LG화학과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중국에 50%씩 투자해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확정하였습니다. LG화학의 투자 금액은 1034억 원으로 2022년부터 지리차와 지리차의 자회사들이 내놓을 전기차들에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LG 입장에서 이 딜은 그야말로 잭팟이죠. 여기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시면 지리자동차는 2020년부터 전체 자동차 판매 중 90%를 전기차로 대체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하이브리드 차로 나머지 30% 정도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회사가 LG화학의 배터리를 채택하였으니 잭팟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실 중국의 지리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지리차, 아마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분들도 꽤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1위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총 2370만 대였는데요. 그 중에서 폭스바겐이 313만 대로 1위, 혼다가 145만 대로 2위, 그리고 중국의 지리가 138만 대로 3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리 자동차는 2010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웨덴의 자동차 브랜드 볼보를 사버렸죠. 지리 자동차는 당시 19억 달러, 하나로 2조 8천억 원을 미국의 포드에 주고 이 볼보를 인수하였는데요. 볼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독립 경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독일의 벤츠를 보유한 브랜드가 바로 다임러죠. 다임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바로 중국 지리 자동차의 리슈프 회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리슈프 지리 회장이 9.69%의 지분율로 다임러의 최대 주주이고요. 쿠웨이트 투자청이 2대 주주, 중국의 또 다른 자동차 업체 북경 자동차 그룹이 다임러의 3대 주주입니다. 벤츠에 생각보다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자되어 있죠. 벤츠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리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에 올인한 상황이고, 다임러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전기차 기술을 중국 브랜드 지리에 접목시키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LG화학은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에 테슬라의 선택까지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일본의 파나소닉이 배터리를 독점 공급해왔는데요. 이 독점 구조를 LG화학이 깨버린 것이죠.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보셨겠지만 테슬라의 CEO이자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가 올해 4월 파나소닉을 겨냥해 남긴 트윗인데요. 보시면 기가팩토리에서 파나소닉 셀라인은 1년에 24GWh로 기록 중인데 7월부터 생산될 테슬라 모델 3에 지장을 주고 있다. 다른 공급사를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테슬라는 지금의 파나소닉 라인들이 35GWh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투자할 생각이 없다. 라며 파나소닉의 생산 능력을 비판하였고 LG화학을 공급사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자산 매각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징용 피해자 4명에게 일본제철 옛 신일철 죽음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기업에 절대로 배상하지 말라고 하자 작년 한국법원은 일본 기업의 주식을 압류, 매각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일본 정부는 법원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 송달 절차를 시작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하게 되어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25일 기준 자산 매각 시작이 11일 앞으로 다가오자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실제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고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미 코로나 사태로 현재 한국에서의 입국도 금지시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여서 수출입 규제, WTO, G7 문제 등 사사건건 이미 전쟁 분위기인데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일본이 분노했다고 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베와 아소다로가 두 자릿수 이상의 보복을 한다고 허세를 떤 것은 이미 작년부터였는데 그 100개 중 대표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이 경제 규모가 크니 경제 전쟁을 하면 한국이 먼저 피를 볼 것이다라고 아소다로가 거만을 떨었던 것에 해당하는 관세 문제와 부품 소재 규제 등을 빼면 무슨 송금을 정지한다,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한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꼴통짓을 해서 꼬투리를 잡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나라로 낙인이 찍히겠죠. 일본 정부는 현재 최악의 지지율의 반등을 위해서 전가의 보도인 한국 때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할 것도 없는 보복한다고 했던 말을 일단 또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만약 아베뿐만 아니라 자민당 전체가 몰락한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한국이 실제 자산 매각을 실행한다면 일본은 한국에 예상 못한 짓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는 불과 며칠 전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대만 등 12개 나라와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왕래를 허용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고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올림픽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선수, 대회 관계자들의 입국 제한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는 의외로 한국을 포함해놓고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화해를 원하는 분위기인 것처럼 했다가 또 보복 운운한다는 것이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러는 이유가 여러모로 현재 일본이 엉망진창인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도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합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9%를 기록하고 있고 아베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등 존재감도 없는 분위기고 그럴 거면 그냥 사임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5%나 됩니다. 또 코로나 문제에서도 일본 전국에서 하루 8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모두 일본 정부의 실책이고 나아가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분노의 분위기까지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선전을 대책 없이 믿던 말 잘 듣는 일본 사회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로나를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투 캠페인이라는 국내 여행 활성화 정책을 한 이유는 그만큼 일본의 경제가 최악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살리자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당일치기 여행은 1인당 최대 1만엔, 1박당 2만엔을 기간 중 동일인에게도 계속 준다는 것으로 총 예산은 1조 3,500억엔, 우리 돈 1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항상 그렇듯 시행 직전까지 대상의 도쿄를 넣네만에, 취소 수수료를 지원하네만에 등 오락가락했으며 시작하자마자 전국 코로나 감염자는 급증했습니다. 거기에 기대했던 경제 효과조차 15조를 투자해서 6조 7천억 원밖에 안 나올 것이라는 경제연구소의 전망은 애교이고 이 고투 캠페인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일본 여행업계와 밀착된 자민당 인사가 진행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15조 원의 예산을 쓰는 사업에서 환급 절차 실시를 위한 사무국을 만들었는데 사무국에 주는 금액만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최근 야당 합동 공청회에서 정부의 일을 지적하자 사무국의 위탁비 1,800억엔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른다. 인원도 몇 명인지 모른다. 심지어 그 사무기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정부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그 사무기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도 한두 건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달에 걸쳐 나눠주면서 그 업무를 정부 인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따내고 이 업체는 수수료 20억엔만 챙긴 뒤 749억엔짜리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는 다시 자회사 하청에 재하청까지 준 것으로 드러난 일이나 전설의 아베 마스크 제조업체, 배포업체에도 배보다 배꼽이 큰 특혜 의혹이 있었던 일 등으로 일본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며 돈을 빼돌릴 기회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아베의 부인이나 측근들의 비리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정부의 방침을 철저히 옹호하는 일본 언론들도 정부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익 잡지인 현대비즈니스조차 일본은 인력, 한국은 IT, 한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차이가 벌어진 것인가라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고, 콜로라도 대학 교수인 마키타 히로시는 PCR 검사를 하면 환자가 늘어난다, 의료가 붕괴한다는 말은 해외에서는 일치 없는데 오직 일본에서만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이 있다. WHO, 미국 감염증 연구소장 파우치 등도 항상 철저한 검사만이 대책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는데, 검사를 국책으로 억제한다라는 지구상에 일본이 유일하다. 그런 선동에 정부, 의사, 의사단체, 미디어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기에 검사를 위해 한국에서 키트를 조달한 메릴랜드의 호건주 지사와 한국계 부인 유미호건의 노력까지 조명하면서 일본 언론으로서는 금기 분위기인 간접적인 한국 칭찬까지 하는 것을 보면 일본 언론들의 아베와 일본 정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데일리 신초는 23일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감염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며 도쿄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취합하는 후생성까지 같은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까지 내는 것을 보면 우익 일본 언론들조차 완전히 현 정부와 자민당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의 유명 우익 전문지인 JB 프레스에서는 마스조의 요이치 전 후생성 장관의 기고를 보도했는데, 그는 중국, 한국은 검사 체제의 확충으로 봉쇄에 성공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못하고 있는가? 베이징만 해도 1일 수십만 건의 PCR 검사를 하고 전체 1000만 건을 했는데, 이를 인구 1400만 명의 도쿄에 비교하면 인구 700만 명을 검사한 셈이 되고, 우한시는 약 보름간 990만 명을 검사했는데 이는 도시 인구의 90%에 해당한다. 아베는 1일 2만 건, 도쿄는 1일 1만 건의 검사 능력을 확충한다고 한 것이 벌써 몇 달인데 아직도 도쿄는 1 4천 건 정도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민주국가인 일본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당연하지만 일본 우익에게는 이례적으로 들릴 일본 정부의 뼈를 때리는 발언을 하며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수만 건의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렇습니다. 하루 PCR 능력 미국 50만 건, 독일 16만 건, 프랑스 10만 건, 중국 378만 건, 자칭 일본은 3만 2천 건이라면서 실시는 1만 건이야. 세계 200개국 중 159위, 우간다, 스리랑카, 베냉, 쿠라카오 왕국보다도 떨어진다. 나고야는 하루 130건밖에 검사할 수 없고 양성률은 50%를 넘는다. 참고로 나고야는 인구 23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다음 댓글은 왜 검사를 늘릴 수 없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후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소다라의 일본인은 손도 잘 씻고 위생도 좋고 질서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안 생긴다. 그 이유는 민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소리에 좋다고 맞장구를 치던 일본인들도 이제야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이런 최악의 일본 정부의 지지율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는 한국 때리기 말고 취소된 올림픽이나마 내년에 잘 치러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판국의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개막식이 열렸을 7월 24일 기죽지 말고 함께 새로운 일본을 시작하자며 내년 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불꽃 구슬을 발사하는 등 일본 전국 162개소에서 불꽃쇼를 관변단체에서 진행한 것을 보면 올림픽에 대한 미련과 염원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NHK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들의 66%는 내년 올림픽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26%밖에 안 되어 국민들은 이제 현실을 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선수와 관계자, 관객에 대한 PCR 검사만으로 2천억엔 우리 돈 2조 2천억이 넘게 든다며 올림픽 개최는 황당무계한 것이라는 기사도 화제를 끌었습니다. 사전계획상 출전 선수만 15,490명, 대회 관계자 35만 명만 해도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일본의 PCR 비용을 대입하면 1,000억에 육박하고